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국 사람들이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배워가지고 자기 그 근대화를 시키면서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아시아에까지도 이렇게 개수가 돼가지고 뭐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법이라는 현대법이라는 거를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국과 런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동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게 되진 못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은 자주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연이 제가 배정받은 시간이 한 35분 돼요. 그래서 이 강연 동안에 쿠어바디스 코리아,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러한 그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 되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지금 그 연설문을 읽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소위 그 새로운 어떤 역사의 전기에 있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전기를 만든 것은 3년 전에 시작된 소위 탄핵 정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핵의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칭 문제가 있는데요. 탄핵 정변이라는 용어를 저는 쓰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그 단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을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 정변이라고 보는 거죠. 정변을 영어로 하면은 쿠데타예요. 그런데 이 탄핵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좌파들이 내세우는 것은 혁명이에요. 소위 촛불혁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탄핵은 하나의 촛불혁명이다라는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승희 박사께서 보여주셨다시피 그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으로 혁명을 시작을 했고 또 지금 혁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혁명은 끝나지 않은 혁명, 진행 중인 혁명입니다. 역사를 힘 있는 사람들, 주동하는 사람들의 소위 어떤 그 힘의 팩터, 힘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네들 해석에 따라야죠. 그러니까 혁명입니다. 1차적인 해석은 혁명이에요. 그럼 역사는 아시다시피 힘이라고 하는 건 작용과 반작용으로 작용을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이 아니라 정변입니다. 저는 정변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태극기 소위 그 애국자들이 보고 있는 탄핵에 대한 시각입니다. 제3의 입장이 있어요. 탄핵은 혁명도 아니지만 정변도 아니다. 탄핵은 하나의 정치의 변동이다. 이러한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잘되고 못되고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정치적 변동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과오와 그 과오를 시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 반정치 세력, 박근혜 반대 세력들 간의 충돌이고, 그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소위 탄핵 소추와 탄핵 재판 그리고 보궐선거 이렇게 진행된 하나의 적법한 정치 변동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자유한국당 분들이 보고 있는 탄핵입니다. 그분들은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재인이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슨 정치를 잘하니 못하니 인기가 있니 없니 그런 각도에서 볼 것이 아니라 혁명을 추진하는 세력과 반동 세력 간의 힘의 대결로 보는 겁니다. 탄핵을 정변이라고 보는 이쪽에서 본다면 너희들은 공격자고 우리는 방어자라는 입장이에요. 공격과 방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탄핵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보는 쪽과 정변이라고 보는 쪽은 기본적인 보는 관점은 같습니다. 다만 너는 공격자고 우리는 방어자라는 수호자라는 그러한 쌍방이 서로 같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혁명 세력은 반동부자들을 처벌해서 다 없애려는 거고 반대로 태극기 세력은 너희들은 빨갱이들이니까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그러한 투쟁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지게 돼요. 반면에 이것을 하나의 정치 과정이다, 이렇게 정치 공학이다 이런 입장에서 즉히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 하나의 정치적 사건으로만 보고 있는 그러한 일부 세력 또는 일부의 특히 주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의 선거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교체라는 데 역점을 두게 돼요. 혁명이냐 정변이냐 아니면 하나의 보궐선거냐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탄핵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틀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보든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셋이 다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은 대한민국이 커다란 변혁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소위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건국하신 이후로 약 70년이 흘러간 현재까지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완전히 이렇게 분열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6.25 소위 45년 해방정국이 있었고 48년에 건국이 되면서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월북을 했거나 산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통일이 48년 이후부터는 한국이 정치 세력이 통합됐어요. 국민들이 단합됐습니다. 통합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6.25를 겪으면서 아주 반공 세력이 절대적으로 승리하고 공산 세력은 완전히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공식적으로는 자치를 감춘 거죠.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상황은 거의 반전돼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지금
아까 박완철 회장께서 오늘이 박정희 대통령 40주기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지금 감옥소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제일 큰 따님이 33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도 없어지고 동상도 없어지고, 이 40년 동안에 지금 현재 나타난 걸 보면은, 40년 지난 뒤에 보면은 지금 오늘 현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다 지적하신 대로 문재인이라는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공인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라는 게 공인돼 있어요.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세계 언론들이 이미 이제 이거는 하나의 하나의 공통된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선거를 거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산화가 공산화가 되고 있다, 될 거다, 됐다, 여러 가지 시점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공산주의자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 언론을 장악했고, 국회를 장악했고, 사법부를 장악했고, 모든 권력을, 공권력을 다 장악했고, 기타 문화, 그 다음에 사회단체, 경제계,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다는 점에서 공산화가 이미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지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공산화 안 됐다, 이제 공산화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봐요. 공산화는 언제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공산화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산화라고 하는 것이 커뮤나이제이션을 군사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공산화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북한군이 서울을 아직 점령을 안 했으니까 공산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공산화를 지금 언제 될 거냐? 그리고 북한군이 언제 내려올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산화 시점이니까. 과연 플랜이 있느냐?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빨갱이 공산주의자인데, 이 사람 목표는 뭐냐? 목표는 뭐냐? 연방제 통일이다. 어떤 분은 연방제 통일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공산화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공산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건 달라요. 연방제 통일이 목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죠. 만일에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면 그 사람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북한군을 결국 이제 불러들이는, 소위 월남화 시키는 거, 적화 통일인데,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야 북한군을 곧 불러들이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이렇게 다 국방을 다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저는 조금 최근 2019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물론 그건 미국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이 쳐들어올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보기 나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아까 김규민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이 남한의 운명을 쥐고 있다. 그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남한을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는 없겠지만 남한을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완전히 폐망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은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뭐 그 불과 40마일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됐다고 하는 중무장된 그 군대들을 가지고 내려올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포 몇 폭만 쏘아도 그야말로 서울을 다 마비시킬 수 있고 한국의 경제를 그대로 스톱시킬 수 있으니까, 한국을 발전은 못 시키지만 적어도 한국을 스톱시킬 수는 있는 그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근에 핵무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졌느냐? 아니죠. 사실은 이미 휴전이 생길 때부터 그 가능성은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미군이 아시다시피 휴전선 바로 밑에 서울까지를 임진강 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5만 병사가 주둔하고 있을 때, 영계철선으로 지키고 있을 때는 포를 쏜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미군이 한강 이북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평택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포를 쏘고 일시적 점령은 가능한 상태라고 사실은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죠.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군을 한강 이남으로 철수시킨 때부터 이미 한국은 북한에게 노출된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이 한국 국민들이 그 자신들의 그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인식을 하고 좀 더 각성이 좀 빨랐더라면, 그러면 탄핵 같은 그런 사태가 안 생겼을 텐데, 불행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한눈을 많이 팔고 또 너무 현실에 대해서 너무 낙관을 하고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자기를 지키는 그 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결국은 그러한 그 목전에 달하게 된 이런 그 상황에 우리가 결국 처한 건데, 그런 점에서 소위 공산화의 그 작업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작업이었다 하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에 소위 삼김이라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대한민국의 비극은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왜 건국을 했고, 어떻게 건국을 했고,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어떻게 자주국방을 일으켰는지 그 두 사람들의 공적에 대해서 너무 눈을 감았던 것이 결국은 오늘의 화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은 이룩했지만 그 경제 발전이 가져온 성과를 나눠 먹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로 나눠 먹는 싸움에 빠져버려서 결국 소득 3만 불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서로 나눠 먹기 싸움으로 돌입해버린 것이 결국 오늘의 이 화근을 불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18을 이미 민주화 운동으로 선언을 하고 그것을 거기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가로 포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법을 만들 때부터 공산화는 시작이 됐다. 공산에 대한 하나의 합법화가 시작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18 민주화 입법이 오늘의 소위 공산화 과정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김대중 씨가 만든 법은 아니에요. 그건 김영삼 씨가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소위 국가보안법에 대한 어떠한 그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고 법조계가 그때부터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탄핵 정변, 소위 적화 공산혁명의 그거는 뿌리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이 돼 있었고 정교조가 그렇게 커지고 교과서가 바뀌고 또 문화계가 완전히 적화되고 사법계도 5.18을 하나의 민주화 운동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산화를 민주화로 공산화와 민주화의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공산화는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가장 큰 혼란은 민주화와 공산화가 어느 순간인가 합쳐지면서 공산화란 이름이 없어지고 민주화란 이름으로 위장이 되고 민주화를 공산화에 대한 방어의식이라든가 비판의식을 법적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일종의 그거다 서양식으로 말하면 political correction이에요. PC입니다. 그러니까 공산화라는 이름 대신에 민주화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 대신에 평등을 쓰고 또는 또 민족이다, 통일이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폴리티컬 코렉션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한 폴리티컬 코렉션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해준 것은 김영삼 정부와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만일에 89년부터 한국이 민주화됐다고 본다면 그것은 시작이 88 올림픽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모든 것이 다 이승만을 부정하고 박정희를 부정하는 연속이었어요. 지난 30년은 바로 이승만 부정과 박정희 부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국의 아버지 또 발전의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그 자리에 김영삼 씨가 들어가고 보수는 김영삼 씨를 앉추고 좌파들은 김대중 씨를 앉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박근혜 이전까지 소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20년, 4, 5, 2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공산화 과정이에요. 그 공산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20년 동안에 조금씩 꾸준히 진행돼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롱 마치라고 그래요. 롱 마치. 대장정. 한국의 공산, 레프티스트 레볼루션은 롱 마치다. 이것이 바로 지난달에 LA에서 열렸던 아메리칸 프리덤 얼라이언스에서 한국의 상황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세션의 주제가 좌익들의 대장정, 한국의 케이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에 이 구라파에서도 약 15명의 저명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이 참여했고 영국에서도 3분이 왔습니다. 3분이 왔고 국회의원 2분하고 1분의 언론인들이 왔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전부 놀랬죠. 한국이 그렇게 지난 20년 동안 좌경화의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진행돼서 지금 바야흐로 그것이 꽃피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듣고 깜짝들 놀래서 참 쇼킹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공산화가 그러면 물리적 공산화가 아니고 공산화를 저 사람들이 혁명이 언론에서 시작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혁명은 정권의 권력을 뺏는 것이 혁명인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서 문재인이가 가졌다고 하면 혁명이 끝난 겁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제2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혁명은 뒤집는 혁명과 과정과 그 다음엔 자기네들이 목표로 했던 것을 실행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은 지금 2단계가 진행됐는데 그게 바로 대숙청이에요. 대숙청. 그것이 바로 문재인이가 2017년부터 1년 동안 정확하게는 2018년 말 또는 2018년 말 여태까지 진행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적폐청산이에요. 그 적폐청산 이름 바꿔 말하면 대숙청입니다. 문재인이가 단순한 좌파가 아니고 혁명을 꿈꾸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그 적폐청산입니다.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는 적폐청산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적폐청산을 안 했습니다. 남북 협상은 했지만 적폐청산을 안 했어요. 북한을 지원해주고 국정원에서 간첩 잡는 거를 없애버리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하는 지금 노무현이가 하는 일들의 모든 모델은 그때 이미 다 나타났지만 차이점은 바로 그때는 적폐청산이라는 숙청 작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숙청 작업이 진행된 것이 차이예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놓치고 있어요. 근데 이 숙청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하면은 법조인들이 했습니다. 무슨 따뻘대가 몽둥이 부대가 나타나서 잡아가두고 소련의 체카 같은 것이
붙잡아가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모든 과정을 다 배운 굉장히 보수의 보수 중에 최보수가 바로 법조인들입니다. 어느 나라고 다 그래요. 그 법조인들의 힘을 빌려서 적폐청산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한국형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 앞으로 세계 각국에도 수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한국형 공산화 과정은 어떻게 하냐 하면 먼저 20년 동안 쭉 문화 전쟁, 소위 cultural war, 문화 전쟁을 통해서 언론계와 문화계, 사법부, 시민단체 이러한 소프트 파워부터 장악을 합니다. 소프트 파워, 용어 전쟁부터 시작을 하고 절대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회 안에서 절대로 이상한 짓을 안 하고 범법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합법을 가지고 이 소프트 파워부터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물론 이 문화 침투 전략은 구라파에서 이태리 공산주의자가 이론을 개발했고 영국에서도 많이 지금 거기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서구 전체에서 대단히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서구에서는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서 성공했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을 바꾼 다음에 자기네들이 장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숙청 작업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공산화 전략이 한국에서 시행된 겁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숙청된 대상자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33년에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 감옥소에 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했는데 이분은 또 석방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 대법원장입니다. 세계 민주국가에서 바로 직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시다시피 2019년 1월 달에 구속이 됐어요. 영장이 발부된다는 이야기는 검사가 영장을 신청했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 바로 얼마 전까지 대법원장 하던 그 사람 밑에 있던 판사가 이 사람 구속해야 된다 하고선 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대법원장을. 또 높은 사람은 전임 국정원장 3사람이 구속됐습니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3사람이 구속됐어요. 그 다음에 전직 국방장관과 전직 장성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별넷, 별셋, 별둘 뿐만 아니라 장관들은 이름 숫자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구속됐어요. 지금도 조윤선 장관은 문화장관을 구속합니다. 문화장관을 가장 비정치적인 문화장관을 구속을 해서 지금 현재 4년인가 형을 받고 지금 감옥소에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김기춘 씨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현재 본인도 병환으로 있고 부인도 병환으로 있지만 구속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탄핵과 또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오늘의 문재인 정권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 하면은 문재인 공산주의자니까 몰아내야 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예. 근데 그거 조금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공산화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하는 공산화는 군대를 불러들이는 월남식 공산화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의 공산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녹여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공산화이기 때문에 북한군을 불러들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또 역설적으로 저는 김정은이 안 쳐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김정은에게 초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국과 싸워서 이기든가 죽든가예요. 미국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쳐들어오는 건 자살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안 쳐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보진 않아요. 제가 2000년도에 현대 그룹에 법률 고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때 김정일 만나러 가서 노벨상까지 받고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때 두 사람이 가까웠고 정말 그때 현대 임원들 북한 금강산 그거 시설만 호텔 짓고 하고 이럴 때 가면은 북한에서 정말 직사 대접 받았어요. 저는 안 갔지만 그 당시 때 거기 갔던 사장님들 이런 분들 돌아와가지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 칭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김정일이 정말 브레인이 좋은 사람이야, 천재야. 이거 천재 보통 너무 똑똑해. 그리고 북한 사람들 정말 훈련이 잘 돼 있고 저건 저기다 공장만 지으면 떼돈 버는 건 문제도 아니야.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갔다 올 때마다 이 김정일 만나고 온 사람들은 김정일이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받아와가지고선 그 보고서 쓰느라고 정신들이 없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개발 청사진 만들어주고 하느라고 맨날 바빴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당 신문에 노동당 기관지에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떴어요. 광고도 아니죠. 그 나라에 광고가 있나요? 김대중 반역자로 시작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도 그거는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발칵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왜 갑자기 이 사람 변심했나? 그 뒤로 김대중 씨는 완전히 정치적인 레임덕으로 빠졌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최근에 김정은의 공격을 보면은 꼭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이가 북한군 보고 아마 내려와 달라, 와서 미군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면은 아마 김정은이는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하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김정은이는 미군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이 힘 강한 사람하고 싸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운명은 대단히 비극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김정은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국 결말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말로는 대단히 불행할 것이 될 거다. 김정일이 믿고 따라가는데 김정일이 생각에는 이용 가치가 끝났거든요. 어쨌든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저는 촛불혁명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혁명은 1년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려워요. 장기화되면 혁명의 열기가 식는 거예요. 특히 언론을 통한 혁명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상으로 공격할 때는 대단히 파워풀하지만 정권을 지지하면 언론은 이미 그 맛을 잃어요. 안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해서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건 1단계에서는 먹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는 언론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데모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언론에 선동당한 어리석은 대중들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촛불이라는 이상한 불 들고 밖에 나가면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뜨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마치 너네들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환상을 심어줘가지고 그 어리석은 대중들을 얼마든지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괴는 할 수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정권을 뺏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 정책을 피하라고, 그 정책이 옳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거를 선동하는 기구로 쓰려면 대단히 언론의 힘으로는 약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강제력이 있어야 돼요. 공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공포가 있어야 돼요. 공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력이에요. 나치스가 이용하고 레닌이 이용한 것은 결국 무력이었습니다. 폭력이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두들겨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이가 아무리 그래도 몽둥이를 든 부대 1000명, 5만 명 이렇게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들도 배부른 노조예요. 노조들도 귀족입니다. 걔네들도 썩어빠진 노조예요. 진짜 노조가 아닙니다. 월급 받고 이사 대우 받고 돈 맛에 완전히 찌들은 가짜 노조들이에요. 그 사람들 몽둥이 들고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몽둥이 들 부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동원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법 권력이에요.
영장에 의해서 사람을 잡아넣는 거예요. 문재인이 혁명이 2단계 소위 적폐청산이 나름대로 성공한 이유는 그 당시 때 검찰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소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정책을. 그 사람들은 좌파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예요. 우파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문재인의 편을 들었을까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야만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탄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당신은 입만 열면 탄핵 이야기를 해. 이게 좀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제 좀 그만하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탄핵이라는 것은 그 속의 알맹이를 베끼면 베낄수록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탄핵에 대해서 못 풀고 있는 숙제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책을 4권을 썼어요.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몇 권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왜? 여기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우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왜 좌파들의 촛불혁명에 동참했냐 이거예요. 왜 가장 보수적이고 어느 사회에서고 판사는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판사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탄핵하고 구속하고 33년의 형을 선고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찾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해보고 또 제가 연구도 해보고 해서 나름대로 저는 이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는 이 보수가 문재인을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재인의 혁명이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문재인이 기대했던 가장 마지막 단계, 소위 혁명의 3단계인 공포를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는 그 무자비한 체포와 감금, 인권 탄압인데 전쟁은 아니지만 학살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감옥소에 수용소에 보내버리고 몇 년의 형을 살릴 수만 있으면 그거는 몇백 명을 죽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사회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요. 더군다나 그냥 총으로 쏘아 죽이면은 반란군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나 유럽도 군대를 한쪽에서 좌파가 군대를 동원하면 반드시 우파가 반군을 조직하게 돼요. 그래서 무력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내전으로. 그런데 이 법조계를 동원해서 소위 법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놓고만 할 수 있으면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일반 시민들이 판사 검사가 법의 이름으로 법조문 제 몇 조에 의해서 구속하고 형을 살렸는데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야 그거 석방해라 너희들 물러나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치만 사법 권력만 계속 장악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값싼 방법이에요. 가장 값싼 방법이에요. 군대를 동원하면 위험이 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총의 소지가 자유롭지 않은 한국에서 반란군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소위 반군 또는 레지스탕스가 과연 가능하겠냐, 문재인이가 그냥 밀어붙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렇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지금까지 혁명의 2단계 그거를 소위 사법부의 힘으로 제가 조사한 걸 약 100여 명의 한국의 최고위직들을 소위 자기네들이 앞으로 혁명을 일으키는데 가장 저해가 될 수 있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는 물론 삼성 재벌도 들어있고 롯데 재벌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겁만 주고 이제 또 풀어서 또 이제 어떤 끈으로 묶어두고는 있지만 어쨌든 사법부를 했는데 지금 왜 혁명이 실패한다고 저는 확신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왜 돌아서느냐? 그거는 바로 조국이 사태와 관련이 있고 공수처 법안 때문입니다. 제가 진단할 땐 그래요. 이 공수처 법안의 혹시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수처 법안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제가. 요것만 맞아 끝내고 그러면 공수처 법안대로 따르면요, 판사 검사들을 마음대로 수사하고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갑니다. 판검사 후에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공수처 처장은 아무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검사가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수사관들을 얼마든지 일반 시민들로, 공수처 직원들로, 소위 일반 직원들로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사 검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집에 돌아가야 돼요. 이런 법안을 시도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들은 검찰 권력이 너무 세다고 해가지고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수사권 중에 일부를 경찰한테 넘겨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라는 것을 계속 선거 공약으로 내놨었습니다. 경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문재인은 약간 도가 넘었어요. 제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은 도가 넘어서 아예 판검사들을 자기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조국이었어요. 자기가 고시가 안 되니까 원한이 생겨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판검사들로서로 볼 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또 그 법안을 주동한 조국이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골기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등돌림을 당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모래성처럼 촛불혁명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바디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바디스가요, 아시다시피 성경 이야기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할 때 이야기죠. 순교자가 지금 필요한 시기가 된 거예요.
순교자를 저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면 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돼요. 그동안 보수들이 너무 안일하고 너무나 그동안에 많은 그 부를 즐기면서 사법부도 그렇고 각계각처가 정치인들도 그렇고 전부가 잿밥에만 돈 버는 데만 자본주의의 이득을 따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주도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린 거고 한국 미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면은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흘러야 돼요. 그게 순교 정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만큼 발전한 것은 우리가 위대한 순교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분 전 일생을 다 바치고 마지막에 빈손으로 하와이의 노인 시민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옆에 아무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도 전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치고 재산 하나 없이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두 분의 위대한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발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양의 역사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서양은 위대한 정복자들에 의해서 소위 장군들에 의해서 커진 나라입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두 번째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지켜진 나라입니다. 서양의 문화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한국은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다른 나라에 없는 위대한 순교자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태극기 애국운동에 나오는 이 시민들도 무슨 돈을 받습니까? 무슨 보상을 받습니까? 국회의원 자리가 생깁니까? 나이 70, 80 먹은 분들이 왜 태극기 들고 나가겠습니까? 다 바치고 나가는 거. 저는 그분들은 위대한 순교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그 구심점이 바로 감옥소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분은 돈 한 푼 안 먹었는데도 지금 현재 죄명이 뇌물죄예요. 그 뇌물죄의 액수가 180억이 넘습니다. 벌금만 지금 180억이에요. 그 양반 재산 한 푼도 없어요. 단 한 푼도. 변호사들 단 한 푼의 급여를 보수비를 못 줘서 변호사들도 다 사임한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분이 삼성동 자택을 청와대에서 나오셔가지고 팔았어요. 팔고 내곡동인가 어디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시고 차액 30억을 변호사에게 줬어요. 유영아 변호사에게. 그런데 바로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이 유영아 변호사로 구자에 들어있는 그 30억을 압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고에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단돈 한 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사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완전 인권 탄압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그때부터 모든 법정 투쟁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운명을 나라에 맡기겠다. 이렇게 순교자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데 저는 굉장히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 절대로 공산화 안 될 거고,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우리 애국 정신들이 다시 살아나서 좋은 나라, 또 남북한 다 통일되는 그러한 좋은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명령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해임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장관부터 주르르.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행정부 내에서의 검찰의 반역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리피트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반역이. 법조인들의 반역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가 황교안 씨에 대해서 저 고등학교 후배예요. 고등학교 후배고 제가 판사 생활하고 법원에 다 있을 때부터도 그 양반에 대해서는 이름을 그 뒤에 제가 경기법조회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 되고 나서도 쭉 그 양반을 알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그 양반에 대해서 요만큼도 그건 없어요. 그러나 그 공직자로서 공직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헌법을 준수할 때요, 일반 사람은 그런 국가의 위기를 봤을 때 외면해도 괜찮아요. 의무가 없어요. 막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무원은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의 국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모른 척하고 고개를 돌리면은 그 자체가 직권 남용죄가 되고 공무원 범죄로서 9.11 사건 때 그 쌍둥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요, 미국의 소방관 수백 명이 올라가서 그 구조 작업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상부에서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구조 작업을 즉시 착수하라고. 올라가면 죽는 거 알면서 올라간 겁니다. 만일에 그때 그 소방관이 모른 척하고 쓱 도망갔으면 그 사람은 징계당하고 처벌돼야 돼요. 6.25가 나서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국군이란 사람이, 국군 대장이란 사람이 나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좀 어느 쪽이 이기니 좀 두고 봐야 되겠어. 지켜봐야 되겠어. 가만히 있겠어. 안 되죠. 사령관으로서 적절한 명령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군 형법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를 지켜줘야 될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을 안 막았을 때 직무 유기,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모든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완용이를 매국노 1등이라고 봅니까? 대신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총리였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때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 고위직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검찰의 위법한 행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막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이 어디로 올라가냐? 그 당시 때 총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제가 황교안은 탄핵의 주범이다 이 말은 정치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책임이 큰 사람이 많겠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은 정치인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수호해야 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 밑에 있는 총리,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지위를 지켜야 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는, 물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탄핵의 주범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로, 이 혹시 제 책을 사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서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책은요, 오늘 행사하시는데 그 비용을 전부 헌금하겠습니다.